저는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수십 년간 조망해 오던 사람이에요. 미국에 살 때 경영 전략 컨설팅 회사에서 자동차 산업 전문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도 자동차 회사였고, 토요타 프리우스의 리콜 사태로 미국 국회에 청문회가 있었는데 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카를로스 곤 회장이 닛산 구조조정을 할 때 제가 근무했던 회사가 맡아서 했던 회사예요. 닛산 구조조정의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전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는 할 말이 있는 사람이고 자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닛산 내부 사정도 제가 다 알아요. 카를로스 곤 회장 내쫓고 일본 사장을 내세웠는데 닛산 구조조정할 때 알던 사람이에요. 우치다 마코토라는 닛산 사장인데, 닛산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사장의 역량을 보면 알아요. 또 월급 사장이긴 하지만 너무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이 사람의 이력을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부모님이 주재원을 하셔가지고 해외에서 어려서부터 계속 살았었어요.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영어는 잘해요. 발음도 좋고. 그런데 일본에서는 해외에서 살다가 온 애들은 좋은 대학교에 쉽게 입학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귀국자녀 입학제도. 한국도 있긴 있죠. 와세다 게이오 대학교는 웬만하면 들어가요. 공부 조금만 하면은. 좀 더 잘하면 도쿄대, 교토대도 갈 수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간 대학교가 교토에 있는 도시샤 대학교라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대단한 명문은 아니고 지역 명문? 이 정도 되는 대학교에 신학과를 나왔어요. 영어를 잘하니까 종합상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몇 년 전에 닛산으로 스카웃이 된 사람이에요. 자동차 산업에서 계속 일했던 사람도 아니고 자동차에 대한 애정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단지 영어 좀 한다는 거. 닛산이 미래가 밝지 않아요. 이 사람이 사장이 된 거는. 단지 영어 잘해서 사장이 된 거라는 거. 혼다 사장도 자동차에 관심 없어요. 열정 없고. 근데 도요타 아키오 사장은 자동차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도요타만 남을 겁니다. 남겠지만 전기차 시장에 대한 대비가 너무 느렸고 이제 한다고 하는데 이미 늦어버렸어요. 일본 계좌신문에 따르면 차량 탑재 기반 소프트웨어인 아린을 2025년까지 실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자체 개발할 예정이다. 이제서야 자체 OS를 만든대요. 이 계획이 실현되면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선 스마트폰을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사용자가 인터넷으로 최신 버전을 내려받아 자동운전이나 차량 탑재 기기의 성능을 높이는 기능을 넣기가 쉬워진다. 미래가 암담한 게 일본이 IT 분야의 전문가들의 수준도 낮고 수도 너무 부족해요. 그나마 한국의 IT 개발자, 기술자분들이 일본에 취업을 해서 백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 일본 IT 업계는 폭망각이에요. 일 처리도 답답하고 느리고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체 메신저 하나 없는 나라가 무슨 도요타도 이제 위험해요. 현대는 이미 세계 최고의 그래픽카드 제조업체인 엔비디아랑 협업을 해가지고 이미 개발해서 달아놨어요. 이게 작년 기사인데 현대자동차그룹이 엔비디아와 손잡고 2022년부터 출시하는 모든 차량에 사물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주변 공간과 연결이 가능한 커넥티카 운영체계를 적용한다. GV80이랑 G80에 달아놨어요. 근데 도요타는 이제 개발 시작한대요. 2025년 개발이 목표래요. 아니, 우리나라처럼 실력 있는 개발자들 많고 빠르면 몰라요. 우리보다 훨씬 실력도 안 되고 느린 애들이 시작도 늦었어요. 어쩌자는 겁니까? 도요타 그래도 제일 앞서가는 자동차 회사인데 일본에서 네가 어떤 산업이건 일본보다 수십 년, 100년 늦게 시작을 했지만 다 따라잡았는데 우리보다 시작이 느려요, 일본이. 그러면 상대가 되겠냐고요. 모든 현대 기아차에 AI 비서 탄다. 요게 2년 전 기사예요. 참나. 뉴스, 날씨, 교통 관련 정보 운전자의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3D 계기판 기술 개발도 진행을 하고 뭐 끝났죠 뭐. 멸번. 근데 일본의 비장의 무기가 있죠. 일본이 느리지만 비장의 무기가 있어서 이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부분입니다. 상대하기 버거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일본 스마트폰 기술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볼펜으로 필기가 가능한 케이스가 개발이 됐습니다. 지우개로 지울 수 있대요. 우리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이 아날로그 정신이 장착되어 있죠. 우리는 이건 못 따라가요. 우리는 여기 밑에 펜을 꺼내가지고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쓰는데 디스플레이에다가 얘들은 뒤에다가 바로 써버려요. 우리는 안 돼요. 얘들은 지우개까지 있어요. 우리 갤럭시 노트는 반성해야 돼요.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일본을 따라잡으려는 시도를 금합니다. 일본 졌다. 우리는 졌습니다. 소니에서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겠다고 합니다. 디자인도 괜찮아요. 비전 S라고 하는 소니의 전기차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고요. 소니가 전기차 사업의 자회사 소니 모빌리티를 설립하고 사업 본격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대단했죠. 소니의 트리니트론, 브라운관 TV. 어느 회사도 소니 아날로그 TV 브라운관 기술을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화질 세계 최강이었죠. 워크맨. 다 망했지 않습니까? 가전은 끝났어요. 그 가짜는 헤드폰, 이어폰 팔아서 삼성을 따라잡겠습니까? 지금 자동차 보험 팔고 영화 비즈니스 좀 하고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팔고 이런데 가전 쪽의 기술력이 별로 없어요. 이제 중국 업체들한테도 안 돼요. 소니가 전기 SUV 268마력 모터로 최고 시속 180km를 달린다. 급진적인 전기 SUV를 선보였다고 하는데 무슨 이게 급진적인 겁니까? 디자인은 나쁘지 않다. 괜찮은 디자인. 그리고 268마력은 뭐 평균적인 수준이에요. 최고 시속 180km도 전기차
회사에서는 그냥 뭐 쏘쏘 이 정도예요. 아이오닉 5나 EV6도 최고 시속은 한 185km 정도밖에 안 돼요. 특출나게 좋은 성능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 전기차에서 중요한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주행 거리는 발표를 안 했어요. 소니가 가전에 대한 노하우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내설만한 게 없어요. 전기차를 만들 겁니다. 소니 발표에 3초간 정적이. 이게 황당해서 그런 거죠. 왔다. 소니가 자동차를 만들어 봤던 적도 없고 한때 가전의 강자였지 지금은 삼성 LG는 물론이고 중국 샤오미 화웨이한테도 뭐 명함 못 내미는 실력이에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도 대만의 팍스콘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 그냥 소프트웨어 정도 개발하는 건데 게임 소프트웨어 전기차에서 두각을 나타낼 만한 포텐셜 없어요. 발표는 멋있게 했는데 삼성도 예전에 자동차 산업을 했었죠. 이건희 회장이 염원하던 사업이라서 그 천하의 삼성도 기술력과 자금력과 회장님의 명령 도전했지만 실패로 끝났어요. 삼성 이제 자동차 안 만듭니다. 이름만 남아있지. 르노 삼성도 실패한 산업이에요. LG도 온갖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부품들 배터리까지 만들고 전장 디스플레이까지 모든 거 다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지만 진입을 안 해요. 완성차는 그만큼 리스크 위험도가 큰 거예요. 소니가 뭘 믿고 들어왔을까? 현존하는 기술력을 압도하는 배터리를 양산해낼 능력이 있는 것인가? 디자인 능력이 세계 최강인가? 그것도 아니고 다이슨이라고 진공청소기 만드는 회사 있죠. 전기 배터리랑 모터를 잘 다룬다 우리가 자신감이 있어서 3조 8천억을 투자를 하고 2016년에 시제품까지 만들고 도전했다가 3년 만에 포기를 했어요. 다른 산업과는 완전 다른 산업이에요. 자동차 산업은 수만 개의 부품을 협력업체들한테 다 공급을 받아야 되고 초기 품질 또 안전도 여러 가지 신경 쓸 부분들이 많은데 처음부터 잘 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금력 빵빵한 테슬라도 초기 품질 아주 그냥 쉐시해요. 그리고 소니가 무슨 플레이스테이션 이 게임 기술이 있고 음향 이쪽이 강하다 그러는데 무슨 게임하려고 전기차 삽니까? 게임기 갖다 놓고 하면 되죠. 이 소니가 무슨 음향 기술의 세계 최고봉입니까? 삼성이 하만 카돈을 인수를 했어요. 세계 최고의 오디오 기업을. 이 하만 카돈 산하의 AKG, 하만 카돈 명차에 들어가는 렉스콘, 이 마월슨 윌킨스, 인피니티, 뱅앤올룹슨, JBL 스튜더, 레벨, 마크 레빈슨, 마틴 AMX, 크라운 엄청난 명품 오디오들을 한 방에 다 보유하고 있는 게 삼성이에요. 소니 상대가 안 되는 명품 오디오들이에요. 그런데도 삼성은 전기차 시장 진입 안 합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도박입니다. 도박. 소니라는 이 브랜드 가치가 테슬라처럼 멋있는 것도 아니고 애플카처럼 습하고 럭셔리한 느낌도 안 나고 벤츠 BMW 명차 느낌도 안 나고 어중간해요. 소니라는 브랜드 가치가. 품질에서는 현대 기아한테는 처발릴 것이고 포지셔닝을 어디다가 해야 될지 모르는 진짜 멍타는 브랜드예요. 멍타는 브랜드. 소니가 이번에 아주 더 크게 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진입했다가 자동차를 제로 상태에서 새로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무지무지 어려운 일이에요. 수만 개의 부품을 다 주문을 따로 해서 그걸 조합을 하고 각 회사별로 품질 관리 다 해줘야 되고 초기 자동차 품질 조사 테슬라는 웬만한 자동차 회사들 중에 꼴찌예요. 꼴찌. 압도적인 꼴찌. 최하위 테슬라의 품질. 새 차를 사고 나서 바로 발생하는 불량의 비율들을 랭킹을 정해놓은 건데 한국 차들이 이제 빨간색이에요. 한국 차는 업계 평균을 올라서는 아주 좋은 품질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일본 차들 중에서는 업계 평균을 하회하는 차들도 많습니다. 토요타, 혼다도 업계 평균보다 낮아요. 하여튼 테슬라는 그렇게 악명 높은 제규어, 볼보, 아우디, 랜드로버보다 더 분량이 많이 나오는 자동차 품질을 처음에 새로운 자동차 회사가 잡아 나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테슬라도 분량 투성이에요. 단차 있죠. 안 맞아요. 이런 게 한두 부분이 아닙니다. 트렁크도 막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문짝도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가지각색입니다. 호주에도 너무 싸구려 플라스틱만 써가지고 여러 회사들하고 협력을 해서 나갔으면 좀 덜 먹더라도 품질이나 모든 부분 좋게 만들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차량 내구성 VDS라고 차량을 몇 년 운행해 봤을 때의 내구성 요거는 또 제네시스 가 2020년에 1등을 했었죠. 렉서스, 토요타 넘어서고 현대, 기아가 또 업계 평균을 넘어서고요. 토요타, 렉서스 이외의 브랜드들은 내구성이 업계 평균보다 낮아요. 니산, 어큐라, 혼다, 미쓰비시, 스바루, 인피니티 전부. 현대, 기아차의 내구성이 일제차 대부분 넘어섰다고 보시면 돼요. 안전성은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쿠킹오일로 만들었네. 안전성이 낮기 때문에 난 수입차를 사야 돼. 바보 같은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의 고속도로 안전협회 IIHS가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다. 차량 안전도 랭킹 조사에 있어서는. 또 2021년 가장 안전한 차량이 많은 브랜드 순위를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1등이 17개 차종이나 뽑힌 현대 자동차 그룹이었어요. 현대 기아차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차종을 가장 많이 보유한 자동차 회사입니다. 2등이 토요타, 렉서스 14개, 볼보 9개, 테슬라 하나 있고요. 그렇게 대단히 안전하다고 하는 BMW도 하나밖에 없어요. 국산차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현대 기아차만 나오면 온갖 악플들을 쏟아내죠. 자동차 좀 안다 하면 현기차를 까야 돼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죠.
자, 2021년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브랜드 순위인데요. 1등이 폴크스바겐, 그룹 산하에 아우디도 있고요, 포르쉐도 있고, 뭐 벤틀리도 있고, 람보르기니도 있고. 폴크스바겐이 유럽에서 제일 잘 팔리는 브랜드예요. 2등이 스텔란티스 그룹이라고 프랑스의 푸조도 있고, 독일 오펠도 있고요, 이탈리아의 피아트, 프랑스 시트로엔, 미국의 지프, 크라이슬러, 알파로메오 여러 가지 브랜드들인데 이게 2등이에요. 3등이 르노, 4등이 현대입니다. BMW, 도요타도 다 넘어섰고, 벤츠도 넘어섰고, 르노랑 별 차이 안 납니다. 한 3만 대 차이 나네요. 혼다, 닛산 뭐 다 넘어섰어요. 유럽에선 인정받은 겁니다. 유럽에서 도요타 넘어선 지 몇 년 됐어요. 판매량이 미국이 많을지 몰라도 세계 자동차 기술의 종주 대륙은 유럽이죠. 세계 최고 수준의 각종 레이싱 대회가 열리는 게 유럽이고, 일단 유럽에서는 일제차로 이미 넘어섰다.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판매량에서 현대차 그룹이 세계에서 판매 순위 3위를 차지했어요. 도요타 1위, 폴크스바겐이 2위, 현대차 그룹이 3위. 세계 3위의 자동차 회사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최초의 순수 국산차가 90년대 초반에 나온 엑센트예요. 이 국산차 만든 지 30년 정도밖에 안 된 나라가 미국차 다 뛰어넘었고, 독일차 일제차도 많이 뛰어넘었고, 위에 도요타랑 폴크스바겐 딱 하나씩 나온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미쓰비시한테 엔진이랑 트랜스미션 플랫폼 수입해다가 껍데기 올려서 팔던 베트남 빈페스트 같았던 현대가 뭐 선진국의 자동차 회사들 다 뛰어넘었어요. 딱 2개 남았습니다. 위에.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못 잡아먹어서 한달들이야. 그리고 일본 차들은 동남아를 끼고 엄청나게 꿀을 빨았어요. 동남아의 친일파 우리나라에 심어놓듯이 무진장 심어놨죠. 로비도 많이 하고, 사회 간접자본, 철도, 교량 이런 거 놔준다, 뇌물 바르고 하면서 완전 독점권을 다 얻어낸 거예요. 아직도 동남아시아에선 90% 이상이 일제차예요. 완전 독점 수준이었는데 한국이 하나하나씩 도장 깨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시장 뺏기는 거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인 친일 국가 중 하나였지만 베트남에 현대차가 진출을 해서 도요타를 제치고 1위를 그쳤고, 신흥시장에서 일본이 거의 독점 상태였는데 인도에서도 제치기 시작했어요. 인도 판매량. 스즈키가 오래전부터 인도 시장에 진출해서 압도적인 1위 기업이었는데 마루티 스즈키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베트남은 이미 더블 스코어로 넘어섰고, 러시아에서는 5배 이상 도요타보다 현대 기아가 잘 팔려요. 러시아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또 브라질도 일제차가 거의 독점 상태였는데 현대 기아가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에 공장도 세우고 동남아에도 세우고 현지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죠. 가솔린 화석 연료 시장으로 그대로 가도 하나씩 도장 깨기 해나가면서 일본 차의 아성을 넘어서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었고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까지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게 되면 도요타를 역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빨라지는 겁니다. 또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세웠어요. 현대차가. 여기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대량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90% 이상 일제차가 독점하던 시장입니다. 여기에 이제 현대차가 공장 세우면 일본차 시장을 뺏어올 수 있죠. 동남아도 우리가 다 뺏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이 동남아시아에서 판매하는 모델들은 다 구형이에요. 돈 많이 남겨먹을 수 있게 옵션도 별로 안 넣고 이렇게 팔고 있었는데, 현대 기아는 최신 모델 그대로 기본 옵션도 많이 달아주고 도요타랑 비슷한 가격에 판매를 하니 동남아 사람들은 눈 돌아가는 거죠. 평생 일제차만 보고 살아오던 사람들이 현대 기아차, 와우, BTS, 오징어 게임의 나라. 동남아가 한류에 상당히 역사가 길어요. 한국차에 대한 인식도 괜찮고. 시간 문제예요. 일본 역전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일본 언론도 한국 자동차 회사가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죠. 자동차마저 한국 현대차에 뺏기나 우려를 하고 있는 일본 언론의 기사도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의 연산 15만 대 공장에서 2022년 전기차 생산. 일본이 전기차 시장을 빨리 대처를 못하고 있는 틈에 현대차가 진출해서 동남아 시장을 다 먹어버리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이 1년에 53만 대인데 15만 대의 현대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30% 수준이죠. 1년 판매량에. Nope. 현대 기아차가 혼다를 제치고 5위를 차지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2021년에 이렇게 성장을 해버렸어요. 미국 시장이 격전지고 판매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자동차 판매 대수가 1700만 대 정도예요. 우리나라 150만 대 1년에 파는데 미국은 1700만 대, 10배 이상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격전지고, 그래서 일본 차들이 원래 미국 시장에 진입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1950년대부터 두드렸지만 미국 차 시장에 안착을 못하고 있다가 오일 쇼크가 2차례나 있었죠. 석유파동. 요때 연비라는 개념조차 없는 무식한 큰 차만 타고 다니던 미국인들이 일본 차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그때 겨우 자리를 잡으면서 진짜 고장 잘 나는 미국 차들 타다가 일본 차 타니까 뭔가 섬세하고 아기자기하면서 품질도 좋고 이러니까 이때 미국 사람들이 마음에 들기 시작한 거죠. 미국 시장에 공장도 무지 많이 짓고 정치인들한테 로비도 무진장하고, 그래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 철옹성 같은 일본이 쳐놓은 미국 시장에서 현대 기아가 늦게 참전을 한 데다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혼다 닛산을 제치고 5위까지 올라왔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칭찬을 해줘야 되는 일인데, 이거 도요타 1등이라고 그것만 주구장창이에요. 근데 도요타가 왜 1등을 했을까? 반도체 부족으로 GM, 포드, 스텔란티스가 다 하락했어요. 근데
도요타랑 현대만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반도체가 부족한데 어떻게 도요타는 상승을 했을까? 도요타한테 다 몰빵을 해줘서 그런 거예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강자가 일본의 르네사스라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세계 3위의 자동차 반도체 제작 업체죠. 일본 반도체 업체 르네사스가 도요타한테 몰빵을 해줬어요. 반도체를. 왜냐면 도요타는 일본 경제 산업의 갑 오브 갑이에요. 최고 갑. 도요타 형님한테 다 밀어줘야 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고, 도요타는 원래 재고를 쌓아놓지 않아요. 수십 년 전부터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필요할 때 필요한 양만큼만 찔끔찔끔 주문해서 쓴다, 재고를 놔두지 않는다는 경영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반도체 물량 부족 사태로 피해를 안 보고 성장할 수 있었냐? 르네사스 일본 차량 반도체 업체가 도요타한테 밀어줬어요. 현대 기아는 자체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만드는 비율이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서 다 수입해서 썼죠. 근데 일단 재고를 쌓아놓는 게 있었고, 발빠르게 여러 자동차 반도체 업체들을 뛰면서 확보에 나섰죠. 재고 확보. 아직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나름 선방을 한 거예요. 자국산 자동차 반도체 업체 큰 건 없지만, 도요타는 반도체 부족해서 다른 회사들 폭망할 때 도요타한테 몰빵을 해줘서 원래 2등이었는데 1등으로 올라섰던 거고, 미국 업체들은 한 단계씩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한국은 항상 위기에 성장을 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신박한 민족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위기에 와르르 무너지는데 우리는 항상 위기가 닥치면 성장을 해요. 코로나 사태 2, 3년간 우리나라 경제나 산업의 순위가 다 상승해버렸어요. 우리는 위기에 성장을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안착을 제대로 한 계기가 뭐냐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저도 미국에 살던 때였는데 저도 그때 힘들었었어요. 제가 부업으로 운영하던 볼티모어의 레스토랑이 매상이 90% 이상 줄어들었어요. 엄청나게 타격이 컸던 시기였는데 그때 실직자들이 무지 많이 생겼습니다. 집도 다 은행으로 팔아 넘기고 뺏기고, 이런 힘든 상황에 현대가 어슈어런스, 인슈어런스는 보험이죠. 어슈어런스는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는 이런 느낌이죠. 이런 프로그램을 그때 캠페인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 풋볼 결승전에 광고를 내서 그때 히트를 친 거예요. Think about it. 생각해봐. Certainty in uncertain times.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함. 차를 구입한 후 1년 안에 실집을 한다든지 수입이 급감한다든지 하면 그냥 차를 갖다 주면은 다 환불해주겠다. 진짜 자동차 판매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죠. 이런 마케팅이 획기적인 거였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심을 시키고 또 품질에도 자신이 있고, 이때 엄청 판매가 증가했어요. 4.1% 증가했습니다. 그 불경기에 현대만, 그 당시에 크라이슬러는 39% 판매량이 줄어들었고, GM 33.8% 줄고, 도요타도 25.5% 줄고, 혼다 22.6%, 포드 20.4%, 모두 20-30%대 이 판매가 줄어들던 시기에 현대만 4.1% 성장했어요. 그 시기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삼성이 조만간에 자동차 반도체 업체 사버릴 것 같아요. 지금 삼성이 현금을 100조 원을 쌓아놓고 있어요. M&A 인수합병 하겠다 하고 있는데 어떤 업체를 살진 모르겠습니다만 네덜란드 NXP 살 가능성도 있고, 근데 좀 가격이 비싸긴 해요. 한 70조 정도 할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고, 아니면 뭐 스위스의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도 살 것 같기도 하고, 삼성은 자동차 반도체를 반드시 살 걸로 저는 보여져요.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위기의 기회를 만들어낸다. 항상 위기가 닥쳤을 때 성장해 왔다. IMF도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었죠. 그 당시 40대 정도 되던 분들은 뭐 취업하고 이럴 때고, 제 삼촌 아버지 세대 분들이 그때 길거리에 내앉고 정리해고 당하고 굉장히 힘든 시기였죠. 근데 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도약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 시기가 없이 그대로 갔으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크게 최첨단 산업까지 씹어 먹을 정도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아주 쓴 약이 됐다고 봐요. 우리나라 경제에. 김대중 대통령이 IMF의 깡듯이 총재가 내한을 해서 조언을 해준 거 그대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빵빵 터지고 있는 겁니다. 연예계에서부터 최첨단 산업까지 김대중 정권 때 시작이 된 거예요. 진정한 대한민국의 발전이. 그때 왜 IMF가 터졌느냐. 박정희 정권 때 시작한 산업화 모델이 일본 경제를 살찌우는 비상식적인 이상한 경제 시스템으로 시작을 했어요. 일본으로부터 비싸게 소재 부품 장비를 들여와서 우리나라에 저임금을 갈아 넣어서 재봉틀로 가발, 인형, 신발 이런 거 만들어서 별로 남지도 않게 팔아서 그냥 성장률만 높아 보이는 내실 없는 성장의 경제를 시작한 거였죠. 계속 무역 적자였습니다. 일본만 꿀빠는 시스템을 만든 게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중 하나죠. 그래서 IMF 깡듯이 총재가 와서 한국에게 조언을 하죠. 기업들이나 대학교 연구기관이나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R&D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라. 그러면은 한국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자질이 뛰어나다. 한국인들의.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김대중 대통령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도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고, 연구개발에 자금도 많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하면서 그때 태동한 것들이죠. 다 박정희 정권 때 1961년부터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였어요. 일본한테 퍼주는 경제를 만든 거였죠. 계속 적자. 또 박정희 정권 때 250억 달러 적자, 전두환 정권 때 59억 불 적자, 노태우 정권 때 98억 불 적자. 우리나라 기업들의 외형은 커지고 경제 성장률 높아지니까 나라는 굉장히 성장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내실 없는 성장이었어요. 김영삼 정권 때 374억 불 적자, 계속 적자만 보는 경제였는데 김대중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흑자가 시작된 거였어요.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된 바보 같은 경제 구조를 바꿔야 돼요. 완전히.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라고 저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일본으로부터의 경제, 기술 독립 시작된 원년이다. 지금 누적 대일 무역 적자가 700조 원 이상이에요. 지금까지 700조 이상 퍼준 겁니다.